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네의 시읽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작품은요. 곽재구의 사평역에서라는 작품입니다. 이 곽재구의 사평역에서는요. 제가 이 수업을 준비를 하면서 정말 겨울에 배우기 딱 완성 맞춤인 시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시의 이 시의 계절적 배경이 바로 겨울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곽재구의 사평역에서는요,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도 지금 일치하지만 현대시에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시를 공부를 하면서 겨울 사평역에서 그리고 현대시 중에서도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시이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서 공부를 하면 좀 더 즐겁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 작품을 굉장히 좋아해서요. 제가 이제 예전에 공부하면서 힘들거나 외롭거나 쓸쓸할 때 이 곽재구의 시집의 이 부분을 이제 핸드폰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SNS에 저장해놓고 자주 보곤 했어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이 시에 대해서 느꼈던 감상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정말 곽재구의 사평역에서의 그 구절들이 마음에 되게 와닿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떠나서 본인들의 인생에서 정말 좋은 시를 만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요즘에 기차역이나 지하철역은 너무 현대화된 시스템이 돼서 이런 모습을 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기는 홍대 입구역에서 이제 책거리라고 독립서점이라던가 책방과 같이 있는 그런 곳인데요. 대합실을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곽재구의 사평역에서는 1981년에 이제 발표된 시니까 그 당시 70년대, 80년대의 그런 배경 속에서 기차역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평역은 진짜 있는 공간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지금 지하철 9호선에 사평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평은 이제 나중에 만들어진 역이고요. 사실은 이 시에서의 사평역은 없는 공간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에 대한 그 평론을 보다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내용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사평역에서는 어디에도 없는 공간이지만 어디에나 있는 공간이다 라는 문구가 딱 저를 울렸거든요. 딱 저에게 진짜 사평역에서를 잘 표현한 문구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사평역에서는 없는 공간이지만 왠지 있을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사평역과 같은 비슷한 그런 역들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사평역에서는 문학에서 이 시에서는 없는 공간이지만 사실은 서민들의 일상을 언제나 함께 공유했던 그런 70년대, 80년대의 허름한 그런 대합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학에서는요 은근히 이렇게 없는 공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게 SF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인 공간들이기 때문에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공간들이 나오는데요. 그 공간들이 이제 문학을 읽다 보면 왠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대표적인 작품 중에 소설에서는 김승옥의 무진기행이 있어요. 여기서의 이 무진도 묘사되는 모습을 보면 대한민국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그런 고을 또는 뭐 시지만 무진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무진도 또한 어디에도 없는 공간이지만 어디에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 무진이 또 상징적인 의미로 쓰여서 그 공지영 같은 소설가가 이제 무진을 자기 소설에 다시 모티프로 삼아서 이제 배경으로 하고 그랬던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평역이라는 공간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얼마 전에 영화 기상충을 보니까 뭐 서민들의 그런 지하철 냄새를 표현하는 게 있더라고요. 부자인 사람들은 차를 타고 다니고 서민들은 지하철을 타고 다니니까 사실은 부자인 사람들이 지하철 냄새를 맡았을 때 역함을 느끼거나 이제 냄새로 계층을 구분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이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평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보통은
뭐 부자라기보다는 가난한 서민들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이런 서민들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는 공간이 아침에 나가서 일을 하고 저녁에 돌아오니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겠죠. 이것과 비슷한 공간이 이제 버스 같은 경우는 최두석의 성액꽃을 보면요. 서민들과 같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서민들이 내쉬는 입김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서 그거에 대해서 연민과 공감을 느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평역에서를 생각하면서 없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무진기행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서민들에 대한 연민과 공감의 정서라는 점에서 최두석의 성의꽃도 그런 식의 주제를 다루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키포인트를 한번 짚고 넘어갈 텐데요. 제가 이미 앞에서 다 설명을 해가지고 첫 번째는 연민과 공감의 정서입니다. 서민들의 그런 애틋함, 그런 서민들의 그런 삶의 고통이 마치 나와 비슷하기 때문에 연민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사평역에서의 이제 표현상의 특징인데 감각적 이미지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를 공부할 때는 연민과 공감의 정서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시각적 이미지, 촉각적 이미지, 공감각적 이미지, 이런 감각적 이미지가 쓰이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심화해서 얘기를 하자면요. 이 곽재구의 사평역에서란 시가 정말 이제 80년대 시 문단에서 충격적일 정도로 아름답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애송시로 저도 굉장히 이 시를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임철우라는 그런 소설가가 사평역에서라는 시를 모티프로 해서, 모티프라는 건 그것을 원천으로 해서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원천으로 해서 사평역이라는 소설을 썼는데요. 이게 소설이기도 하지만 또 사평역에서를 모티프로 했기 때문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그런 학습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교과서라던가 문제라던가 이런 부분 보면은 임철우의 사평역과 소설 임철우의 사평역과 시 곽재구의 사평역에서가 어떻게 다른지도 여러분이 심화해서 공부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평역에서를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흰보라 수숫꽃 눈시린 유리창마다 톱밥 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이렇게 1행부터 4행까지 대합실의 풍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시의 주제는 사실은요, 1행만 보고도 도출이 됩니다.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자, 막차라는 것도요, 상징적인 의미로 중요하게 나오는데요. 마지막에 오는 차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오는 차를 기다리는 서민들은 어떤 사람들일까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늦게까지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노동자들 중에서도 밤늦게까지 일하는 그런 하층 노동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굉장히 삶이 고단한 사람들이겠다 이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옛날은 또 그런 막차가 딱 정해진 시간에 오는 게 아니라 기차 시스템이 지금처럼 분 단위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잘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30분을 기다려도 40분을 기다려도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좀처럼 오지 않았다인데요. 이 부분은요, 사실 더 확장해서 얘기를 하자면 서민들은 사실 누구나 일을 고단하게 하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이때는 주로 중공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공장 일이라던가 그런 막노동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건설이라던가. 그래서 이 서민들이 빨리 이제 일을 어느 정도 해서 돈을 모으고 이런 생계의 압박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그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사회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빈부격차가 점점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막차라는 건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대상이죠. 그래서 행복이라고도 심화해서 생각할 수가 있고요. 좀처럼 오지 않은 이 상황은 행복이 쉽게 올 수 없는 서민들의 현실로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시를 전체적으로 다 읽고 다시 일행을 한번 넘어가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제 효과적인 설명을 위해서 바로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행은요, 딱 별표를 쳐놓고 밑줄을 한번 쫙 그어도 좋은 시구입니다. 지금의 이런 서민들의 고달픈 상황을 보여주는 시행이자 또 이 시의 주제의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있어요. 자, 여기서 대합실이 바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사진에서의 그 대합실입니다. 그것보다 더 흐름했다고 볼 수 있죠. 밤새, 지금 시간적인 배경이 이제 밤이고요. 송이눈이 쌓이고 있어요. 송이눈은 이제 겨울의 계절적 배경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럼 하얀 눈이 쌓이는 시각적인 이미지가 상상이 되죠. 흰 보라 수숫꽃 눈 시린 유리창마다. 자, 여기서 이제 흰 보라 수숫꽃은요, 보라색과 흰색이 섞인 그런 하얀색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돼요. 이 눈을 수숫꽃이라고 뭐 한 거예요? 비유한 거죠. 눈 시린 유리창마다. 그 눈이 막 쌓이는 걸 보는데 내 눈이 시려. 그러면 이 시린다는 거는 촉각적 이미지죠. 그러면 여기서는 시각적 이미지와 흰색의 시각적 이미지와 시리다는 촉각적 이미지가 감각적 이미지가 쓰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유리창마다 뭐가 지펴지고 있어요? 톱밥 난로가 지펴지고 있어요. 이때도 대합실에도 톱밥 난로가 있었겠죠. 지금은 난방을 쓰지만 예전에는 이 톱밥이 뭐냐면은 그 나무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꼬슬꼬슬하게 이제 폭신폭신하게 이제 하는 그런 톱밥인데요. 예전에는 이 톱밥을 태워가지고 난로를 지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무를 가른 거를 이제 넣어가지고 난로를 지피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보여주죠. 자, 이 톱밥 난로가 지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러면은 알 수 있는 거, 밖에는 하얀 눈이 내려서 추워요. 안에는 따뜻한 톱밥 난로가 지펴지고 있어요. 흰색과 붉은색이 색채가 대비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감각적 이미지를 이렇게 나열하기도 했지만 또 대비하기도 했다, 이런 거를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금음처럼 몇은 졸고 몇은 감기에 클럭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자, 여기를 한번 봐볼게요. 지금 대합실에 서민들이 막차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의 시각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금음은요, 금음달을 얘기합니다. 금음달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모습. 당연히 하루 종일 일을 했기 때문에 피곤에 쌓여서 그렇게 졸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몇은 이제 감기앓이를 해서 병에 걸린 것처럼 콜록콜록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일을 하면 되게 병에 걸려서 빨리 병원 가서 고치고 싶어도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겨울이고도 하니까 그냥 감기를 걸려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자, 여기서 화자가 나라는 게 나왔죠? 내가 뭐를 생각해요?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뭐를 보면서? 톱밥 난로의 그 불빛을 보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문학에선 한 가지 알아두고 가시면요, 회고적이라고 합니다. 이 회고라는 건 지난날을 회상하고 생각한다는 그 회고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어떤 그리운 심정으로 과거의 어떤 것을 돌이켜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회상을 하고 있다, 회고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문학의 성격 중에 회고적이라는 말은 어떤 화자라던가 어떤 주인공이 이전의 것을 돌이켜서 생각했을 때가 회고구나, 이거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한 줌의 톱밥을, 그러니까 톱밥 한 줌을 손에 쥐고 불빛 속에 던지는 행위를 거예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톱밥을 왜 굳이 난로에 넣을까요? 그건 이제 더 따뜻해지기 위해서라고 하죠. 근데 나만 따뜻해져요? 아니죠. 같이 있는 사람들도 따뜻해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사실 나도 서민이지만 그렇게 콜록콜록하고 졸고 있는 그런 막차를 기다리고 있는 서민들한테 공감이 되고, 나와 같은 처지의 서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조금 더 기차가 오기 전까지 따뜻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연민의 정서에서 톱밥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톱밥을 그냥 던지는 거는 자기만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 여기 보시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하다는 건 이 서민들의 고통과 애환을 얘기해요. 정말 사회생활 정말 힘들다. 그래서 뭐 학교 다닐 때가 좋다.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종종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벌고 노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면 속에서는 불만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게 가득하지만 어른이 되면 그런 불평, 불만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나에 대한 책임감, 가족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내 상황에 대한 어떤 인식이 되기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산업화 현실 속에서의 강한 노동에서도 불구하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픔과 고통을 뭐예요? 각자 내면으로 삭혀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시각적인 묘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 청색의 손바닥이에요. 실제로 손바닥이 어떻게 푸른색이 되나요? 라고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추워서 이 손이 얼어서 그런 것들을 시각적인 이미지인 청색을 사용해서 효과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불빛 속에 적셔두고 자 그러면 여기서도 톱밥 난로의 불빛인데 푸른색과 붉은색이 또 색채 대비가 될 수가 있죠.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 두릅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자, 아까 그 구절이랑 여기까지 구절이랑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거든요. 산다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게 태도가 어때야 되냐면요. 때론 술에 취한 듯. 막 그 어른들이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드라마나 영화 보면 막 소주를 마시면서 취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실을 이렇게 망각하면서 내가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고 있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상기하고 뭐 인식하고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술에 취한 듯 이제 침묵을 하거나 이제 그거를 어떻게든 삭혀내서 한 두릅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면서 귀향하는 기분으로 우리가 추석 설날 때 고향에 계신 부모님 이때는 정말 산업화 도시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의 세대, 이전 세대를 생각하면요. 그때는 뭐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이런 시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경기, 서울로 와서 공장 노동자 또는 산업 노동자가 되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이제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이 고향으로 내려가서 그때는 근데 뭘 하냐. 내가 공장으로 가서 진짜 힘들게 일한다. 그런 거를 막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나 식구들한테 불평불만할 수는 없겠죠. 내가 일하면서 힘들고 있지만 엄마 나 괜찮아. 아빠 나 잘하고 있어. 그러면서 선물 뭐예요? 굴비라던가 광주리에 사과를 사면 그걸 가지고 내려갈 때만큼은 어떻다? 행복한 거예요. 내가 힘들게 번 돈, 내가 고생해서 번 돈, 하지만 돈을 모아서 또는 이렇게 추석 설날 때는 가족들을 오랜만에 만나러 가는 길만큼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어때야 된다?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나한테 주어진 고통스러운 삶을 묵묵히 견디는 것 또한 그 어른이 되는 과정이고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다. 제가 지금 어른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뭐 고등학생도 마찬가지고 중학생도 마찬가지고 초등학생도 마찬가지고 나이가 어리다고 고통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각자 참아가는 방식이 터득해 가는 게 그게 바로 인생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 앓은 기침 소리와 쓴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싸륵싸륵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자, 여기서부터는 정말 감각적 이미지가 아름답게 쓰이고 있는데요. 오래 앓은 기침 소리 아까 보면 몇은 감기에 콜록이고 있죠. 그래서 빨리 병을 고치지 못해서 기침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것은 청각이죠.
그 다음에 쓴 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그때는 이제 금연구역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이제 서민들이 기차를 기다리면서 담배를 피는데 그게 마치 뭐 같아요? 너무 써 보여요. 그래서 쓴 약 같은이라는 이제 미각적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서민들의 힘겨운 삶을 가각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싸륵싸륵. 이거는 눈꽃이 쌓이는 모습인 의태어죠. 의태어나 의성어가 쓰이면요. 굉장히 현실감이나 생동감을 주고요. 그 시적인 상황을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눈꽃은 쌓이고, 자, 여기서는 이제 시각적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 지금은 모두들, 자, 보세요.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표현이요. 눈꽃이 화음이 뭐냐면, 여기 밖에서 막 눈이 내리는 그런 아름다운 풍경이에요. 거기에 이제 귀를 적신다는 건데, 그 눈꽃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내가 그것을 음악으로 바꿔서, 화음으로 바꿔서 귀를 적신다고 청각적 이미지로 승화시키고 있어요. 참 이 부분은 시인들이 왜 언어의 마술사라고 말하는지 진짜 느껴지는 부분이거든요. 아, 밖에서 눈이 내리는 모습을 평범하게 표현하지 않고 이거를 청각적 이미지로 전환시켜서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라고 감각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자정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설원인데 단풍잎 같은 맨입에 차창을 달고 밤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자, 지금 막차를 기다리는 시간이 자정에 가까워진 늦은 밤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밤이 되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설원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아침부터 밤까지 또는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노동을 했지만 사실 이제 자정이 넘으면 이제 잠이 드는 시간이고 굉장히 주변이 조용해지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낯설음과 뼈아픔, 뭐 고통, 뭐 농동을 통한 그런 고통인 낯설음과 뼈아픔도 다 눈이 다 덮어버린 서론이 된다는 건데요. 우리가 막 지저분하게 땅에다가 뭘 썼는데 눈이 많이 내려와요. 그러면은 새하얘지죠. 그런 것처럼 이제 시간이 흐르면 또 밤이 되면 이 고통의 그런 것도 다 잠긴다. 아까 침묵이라던가 말하지 않는 것과 서론도 여기서 저는 같은 이미지로 보거든요. 자정이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밤이 되니까 이때는 다 서론이다. 그러면 서민들의 그런 고통도 잠깐은 쉴 수 있기 때문에 서론이라고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단풍잎 같은 맨입에 차창을 달고 밤 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맨입의 차창이라는 건 기차의 창을 얘기하죠. 기차의 창이 꼭 단풍잎 같이 이제 보인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시각적으로 직유법으로 표현한 거고 밤 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자 막차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기차라는 게 사실상 아까 막차가 이제 행복이라던가 서민들이 기다리는 거잖아요. 이 밤열차가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는 내가 행복을 기다리고 있지만 내가 내 삶이 뭔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은 어디로 흘러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밤열차는 뭐 인생 역정, 인생의 길 이렇게도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한다는 건 부른다는 얘기예요. 아까는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지만 지금은 이제 불렀다는 걸로 조금 더 이제 화자의 태도가 능동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것도 역시 회고적이고 회상적인 성격을 보여주죠.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한 줌의 톱밥이었어요. 근데 이 톱밥이 뭘로 전이가 됐어요? 눈물로 전이가 됐어요. 이런 걸 보고 전이라고 합니다. 바뀌었으니까요. 자, 그러면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주는 행위의 의미는 뭘까요? 여기서 눈물이라는 거는요, 가난한 서민들에 대한 공감과 연민, 그리고 애정을 얘기해요. 이거를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는 그런 행위적인 의미로 사람들에 대한 연민,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자신의 그런 애정 이런 것을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고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래서 이 시는요, 각각의 이제 시어의 의미라던가, 그 다음에 이 화자의 행위, 그리고 시각적 이미지가 어떻게 묘사가 잘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